방금 우리 김쌤이 물은 수혜와 좀 길게 이야기해버렸나? 그러면은 그 서에 관해서 뭐 형태, 의미, 감정의 범위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황해홀의 전시 중에서 전정우 작가님의 수수복복이라는 이제 글자가 천장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목숨수랑 복복자의 변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많을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한자의 발생 단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넓잖아요. 매우 넓다 보니까 언어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자도 달랐습니다. 거기서 이미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첫째는.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이 한 업적 중에 최고가 문자 통일이거든요. 문자 통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나라 문자의 자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가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통일을 시키지 않고 각 지역에서 문자 쓰고 각 지역 언어를 썼다면 지금 현재 중국은 나라가 한 100개 넘게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한 거죠. 그 통일을 해버리는데 하나는 행정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좋죠. 행정을 통치하기는. 그런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사라진 거죠. 그 역사가. 문화가 다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뭐 100개의 이 복자, 100개의 숫자. 그럼 100개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획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형태는 다른데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이 등등의 동형이자 글자형은 같은데 이의 뜻은 다르거나 또는 뭐 뜻은 다른데 글자 모양이 같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데도 같은 의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목숨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해서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목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가 수없이 많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이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수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은 주로 수명과 관계되는 무병장수 또는 아무 재앙 없이 복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자들을 모으면은 나름대로 아우라가 생기잖아요. 이걸 그렇게 해서 병풍을 만들거나 또는 족자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집안에 장식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미나 문자도 안에서 이런 목숨수나 복복자 외에도 이제 윤리 문자, 유교 문자도에 뭐 효대충신, 예의염치 같은 그런 의미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들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문자도는 왜 이제 효제, 충신, 예의염치 이것이 문자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 전망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부분이죠. 임진난 이전과 우리나라는 임진난 이전과 임진난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임진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아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가를 간다 이러잖아요. 남자가 장가를 가가지고 처가에서 살아버려요, 아예. 아예 살아버려요. 괜찮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장인 장모 플러스 처가의 조상들을 제사도 지내면서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율곡 이이 선생이 외갓집에서 자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본가로 오잖아요. 그러면 율곡 이이의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네요.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신사임당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제사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시댁으로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율곡 이이는 외가에서 자란 겁니다. 그 외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우라가 율곡을 키운 거죠. 율곡의 친가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에요. 신사임당의 친정이 처가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 강릉에서. 부자이기도 하고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율곡이 그래서 저절로 교육이 된 거죠.
뭐 저절로 그 하버드 대학 안 가도 충분히 갖춰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줘 버려요. 딱 N분의 H로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부인에서 하대 못합니다. 존댓말을 거의 썼다고, 서로가. 그만큼 평등한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임난 이후에 나라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사회는 우리 하층은 이제 노비제도가 있었으니까, 일종의 노예죠, 이게. 노비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참했죠. 이 상층의 이런 평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임난을 거치면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전부 그 노비들이거든. 노비들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호속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임난을 통해 가지고 노비들이 전부 도망가 버리고, 드디어 이게 뭐 이렇게 막 사회가 혼란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걸 갖다가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윤리라는 걸. 그래서 강조하는 게 효자충신, 인의, 이런 것들을 점점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유교하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쯤 와가지고 전체 윤리를 잡기 위해서 영정시대에 이제 심하게 이제 일어나죠. 그게 이제 책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자도입니다. 그러니까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게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윤리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민간에도 보고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24시간 외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려면 집에 펼쳐놓고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글자만 써놓고 재미가 없으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중국 고대 플러스 한국 옛날에 있었던 효와 관계되는 이야기, 충과 관계되는 이야기, 염치와 관계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그림 속에다가 상징적으로 문자 주변에다 그려 넣죠, 이제. 그려 넣죠. 그래서 뭐, 효하면은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명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드려야 한다고. 대밭에 가가지고 울고 있은 거예요. 한겨울인데.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막 죽순이 불 솟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 그 죽순을 갖다가 이제 가서 삶아서 드렸더니 나왔다. 그래서 죽순 그려 놓으면 이게 명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병간호한 효도. 근데 그런 게 아마 효자 주변에 있습니다. 또는 잉어. 잉어도 똑같아요. 한겨울인데 병성이 든 아버지가 잉어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강가에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잉어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효도 효자를 찾아보면은 대나무하고 잉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그런 고사를 통해서 그 인륜을 바로잡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게 이제 문자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달라져요. 제주도에는 문자도 아니면 주로 파도라든지 뭐 물고기 형태가 많다면은 강원도에는 뭐 이렇게 산그림 같은 거 하면서 또 뭐 시를 많이 쓰는다든지 뭐 등등의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 정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들어가는 그림 내용이 뭐 늘어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효자 충신 예의 염치가 조선 후기 문란해진 어떤 사회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소위 이제 감상용으로 미적인 부분도 이제 가미되고 근본은 내용상으로는 윤리의식인데 사회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의식인데 나타난 표현상으로는 감상의 대상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저절로 교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이 이제 문자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네, 임진왜란 이후에 효제, 충신, 예의, 염치와 같은 이제 의미들이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이제
7, 8세기 이쯤에는 이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문자도를 그리고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그런 문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자도를 향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이제 문자도의 아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 일화들, 그 이제 잉어를 한겨울인데 잉어가 얼음 있게 저절로 나와서 이런 고사들을 그 글자 옆에다가 전부 다 그려놨다고. 그러니까 그 글자를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효도를 해야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자도는 글자를 몰라도 저절로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내가 효도를 해야지. 내가 충성을 해야지. 내가 아주 그래도 좀 부끄러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예의를 지켜야지. 이런 판단이 바로 되도록 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물감을 들여서 종이에다가, 지금도 종이가 뭐 크게 뭐 싼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종이가 매우 비싸거든요. 근데 정말로 일반 서민들은 집에 놓고 감상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거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낸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보편화된 건 아니고, 뭐 한글만 하더라도 일반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서 만든 한글이지만 한글이 대중적으로 쓰이기는 한참 뒤의 문제거든요. 한글을 못 깨친 사람이 일반 백성의 80%는 못 깨쳤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반 서민들을 가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상류층의 사람들의 어떤 그 질서의식, 윤리의식을 갖다 바로잡으려고 주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뭐 지역별로도 이제 문자도가 다르고, 목숨수, 복보, 회충신, 예의, 염치와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에 전서 48채라는 문자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름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왜 48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다 달랐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사용되는 글자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진시황에서 문자 통일이 되면서 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자들이 그래도 지역마다 존재한 거죠. 존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에서 최고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되는 게 사마천의 사기예요. 사마천의 사기가 후한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기원 후입니다, 이게. 거기에도 보면은 사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세습이에요. 그래, 아예 성의사시예요, 이게는. 역사를 담당하는 관직은 아주 고대 사회부터, 은나라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문자가 만들어진 초기 단계부터 사라고 하는 직능 집단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주로 문자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각 지역에 있는 문자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이 사람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니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이 문자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한 때 사마천이 18차에 능했다고 했거든. 18가지 서체를 갖다가 아주 구사를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48차라는 것은 후대에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어떤 그 장식용 문자를 찾다 보니까 48가지라는 것이지, 그 48가지가 아니고 공 한 개 더 붙여도 480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형들이 변형의 변형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변형들 가운데는 상당히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문자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숫자 하나가 100가지로 변할 수 있다면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200가지로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이게. 거기다가 어떤 의식적으로 주술성을 집어넣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상형적인 문자는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새로운 구성체를 가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글자 모양을 만드는 것은 서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서법이 되기도 하고 예가 되기도 도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은 문자 발생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영성이 있어요. 영성. 신령스러운 어떤 본성이 있다고. 그 본성은 뭐냐 하면은 의미의 문제죠. 이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획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하나 뺄 수도 있고 다른 획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알파벳은 하나가 빠지면은 딱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한자의 경우에는 고대사에서는 한 개 더 지으면 의미가 강화되기도 약간 약해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죠.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제사를 지낸다. 제사상 앞에서 뭔가를 갖다가 빈다. 그게 우리 축하하다를 같이 축입니다. 옆에 있는 그 볼시자는 제사상이에요. 음식물을 얹어놓고 그 옆에 있는 형자죠. 형자. 이거는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뭔가를 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죠. 만약에 그 옆에다가 사람 손수변을 한 개 더 붙인다면은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행태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상형성은 얼마든지 한 글자 내에다가 계속해서 의미를 붙여서 이상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글자란 말이 못한데 아마 지금도 중국집 같은 데 가보면 벽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보배보자 옆에 또 뭐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한 글자 옆에다가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그 복을 비는 그런 뜻을 만들어 버리죠. 그거는 읽을 수도 없고 그걸 보면서 아 보배보도 있고 나아갈 진도 있고 뭐도 있고 아 재물제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중국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재화와 보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을 수 있도록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뿐이다는 것은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그 연변 불어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자 할 적에 자자가 불어날 자자라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황해홀해전을 비롯해서 작년에 자화상 전처럼 뭔가 서화 관련한 전시를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2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뭐 매년 서화와 관련된 전시를 여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 이제 서화 관련된 전시도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서화는 미술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서화입니다. 이 미술 행위가 서적인 행위, 화적인 행위. 이 화는 좀 더 포괄적이죠. 이제 민화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식성은 화로 이야기하면 되고 서는 문자를 통해서 어떤 주술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이제 되겠는데 물론 서가 꼭 주술적인 것은 아닌데 그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 안에는 문학성과 예술성이 다 있고 화 안에는 미술성이 주로 있다는 이야기, 장식성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술 활동이죠.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서화가 가지고 있던 정신성, 전통성, 역사성이 어느 날 서구 미술이 이제 일제 그러니까 1900년대를 거치면서 개화되면서 어느 날 막 물밀듯이 서구의 철학, 서구의 이제 미술 사상들이 물밀듯이 오고 그것을 배우기에 그러니까 이걸 검증하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또 국권이 우리나라 국권이 사라져 버리고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쥐고 있던 상황.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실제 그대로 일본입니다. 조선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잠깐 놓쳤는데 일제 36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열도의 일본과 반도의 일본 두 개가 있었다고. 대마도도 일본이고 한반도도 일본이고 일본 열도도 일본이고 우리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우리가 국가가 있은 것처럼 우리 민족에서 사는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나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극복을 하면 절대 극복이 안 되죠. 아까 이제 그 글자 문제, 번역의 문제. 일본 말이라 하는데 일본 한자라 하는데 일본 한자 아니에요, 그게. 서양 말을 갖다가 번역했을 따름이고 그 번역한 그 글자들은 동양 고전에 다 있는 말들이라는 거. 글자들이라는 거, 문자들이라는 거.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보세요. 축구센터 이럽니다. 그럼 축구장 하면 왜 축구센터죠? 행정복지센터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내 사무실이 저기 있는데 노벌 아파트라고 해요. 노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옆에서 트리비앙 일어났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 아무리 이상한 사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식 한자라는 말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척을 하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의학 용어, 과학 용어, 법률 용어, 철학 용어, 철학이라는 과목도 그럼 바꿔야 돼 이게.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일을 갖다 수학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못 써요. 일본 한자예요. 과학이라는 말 일본 한자라고. 그럼 과학 대신에 그러면 사이언스. 이렇게 의과대학. 그것도 의과대학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 어떻게 해, 이 일을. 그냥 그 말들을 번역을 했을 사람이라. 누가 했던 간에. 그 사람이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방금 저도 뭐 딜레마 내지는 뭐 아우라 이런 말을 썼는데 적당한 우리말이 잘 없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립국어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이미 그런 단어들이 들어올 적에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란 말은 중국에서는 그대로 중심이란 말을 바로 써버리잖아요. 행정중심. 딱 이래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긍심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 속에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놓고는 맨날 일본 한자라, 일본 조라는 말만 쓰고 있으면은, 이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일제시대의 소학교, 그때는 심상소학교로,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뭐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에 중앙학교에 미술 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동시에 미술 안에 서화가 들어가 버린 거죠. 미술 시간 안에 서화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화가 미술로, 서양 개념은 미술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화 자체가 미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미술 안에 서화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는 생각을,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술 정신이 이건 어느 날 서양에서 들어온 그 예술 정신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동등한 구조에서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미영 선생이 두 개의 태양으로 붙인 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래, 잃어버리는 한 개의 태양, 서화 정신을 불러와가지고 서양 미술 정신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주고받아서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아니죠, 더 확장된, 새롭다기보다 확장된 어떤 미술 세계, 미술 정신, 예술 정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잃어버린 정신을 찾기 위해서는 전통성에 기반된 예술 행위 등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의 어느 미술관에도 이걸 시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비록 뭐 지방에 있는 작은 미술관이지만 우리라도 열심히 한번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 미술 세계에 또는 예술 세계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걸 해보자고 지금 이제 학예팀하고 계속 의논을 중이고, 이제 그게 이제 동조해서 열심히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술 정신을 찾자. 그러니까 서화 정신이 미술 정신인데 서화 정신을 찾아서 서양에서 들어온 미술 정신하고 대등하게 놓고서 서로 주고받아서 새로운 융합을 해가지고 좀 더 키워보자. 그리고 정리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미래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어떤 범위죠. 예.